어젯밤에는 유가가 10%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인플레가 바로 잡히는 거야?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100달러 이하로 하락을 한 겁니다. 유가뿐만 아니라 다른 원자재들도 우르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구리도 지금 평년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고 옥수수 볼까요? 평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작년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조금씩 원자재 가격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죠. 그럼 갑자기 인플레가 잡히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은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은행이 유가 6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냈습니다. 그게 영향을 좀 끼친 것 같아요. 설득력이 있었어요.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 지금. 경기 침체 아니냐. 그리고 실업이 늘 거다. 거기다 가게 및 기업이 파산할 건데 어떻게 유가가 오를 수 있다라 생각해? 이렇게 입장을 낸 거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유가가 코로나 이전에는 60에서 80달러 박스권을 계속 횡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유가 선물이 마이너스까지 내려가서 그 다음에 바로 10달러로 반등하고 지금은 120달러까지 온 건데, 이런 생각들을 이제 사람들이 하면서 그래 지금 120달러 좀 비싼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닌가. 그 당시 때 코로나로 인해서 셰일 업체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다른 오펙 국가들도 석유 수요 둔화 예상해가지고 설비에 투자를 많이 안 했죠. 이후에 경기가 좋아지면서 생산을 다시 늘리려고 했지만 이게 친환경으로 인한 규제 그리고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과잉 수요도 발생하고 중국과 호주의 갈등으로 인해서 석탄 가격 급등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발 원유 판매 규제가 벌어지고, 즉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나는 사건이 연타적으로 계속 나오면서 유가가 오르게 된 거였거든요. 여기에다 원자재 투기 세력들이 붙었죠. 스태그플레이션 발생시켰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그냥 오르니까 오르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3일 전에 JP모건은 유가가 38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원유를 500만 배럴까지 감산하면은 유가가 올라서 러시아는 타격을 받지 않는데 전 세계는 유가가 4배 이상 오르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럼 전 세계가 쇼크가 올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던 게 JP모건이었고요. 다음 날은 시티은행이 6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보도를 하면서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월가조차 이렇게 전망이 극단적으로 갈리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 이렇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다라는 거죠. 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첫 번째는요, 중국의 정유공장 3분의 1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를 근거로 쓰고 있어요. 중국과 베트남, 이제 아시아 그리고 이제 중동에서 정유공장 증설 랠리가 몇 년 동안 있었습니다. 중국의 정제 능력이 2020년에는 1750만 배럴에서 2025년에는 2000만 배럴로 늘어납니다. 미국이 2020년 기준으로 1814만 배럴이었으니까 중국의 정제 능력이 몇 년 뒤부터는 세계 1위 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증설이 완공됐는데도 가동률이 70% 수준이고 소규모 정유 기업들은 가동률이 64%라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풀가동하면은 중국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이거는 유가랑 문제가 있어요. 세계 유가가 비싸니까 중국에 있는 정유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대로 가공해서 해외로 수출하면은 돈을 최대한으로 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출 가격과 내수 가격이 같아지겠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물가가 확 올라가겠죠. 그럼 물가를 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출하는 양을 줄여버리는 겁니다. 수출은 여기까지만 해. 쿼터제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수출로 팔 수 있는 거는 비싼 시세대로 팔지만 내수에서는 그렇게 팔지 못하기 때문에 내수 가격을 안정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제 능력은 1800만 배럴인데 수출량이 120만 배럴밖에 안 된다는 거죠.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은 내수 유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유가가 낮아지고 수출량 통제도 완화시켜줄 수 있겠죠? 국제 유가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들어가고 국제 유가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게 되면은 중국발 유가 하락 요소가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미국과 중국이 관세 완화로 통화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관세 완화를 하게 되면 중국이 이익이에요. 그러면 미국도 무언가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받아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유 수출 쿼터 확대라는 카드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가 하락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우디에 가서 사우디를 압박하기 전에 나 세계 시민을 위해서 유가 하락에 기여한 국가가 중국이 될 거냐 사우디가 될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중국이 이 패를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석탄 가격 상승으로 큰 타격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또 중국이 몇 달 뒤면 겨울이 도래합니다. 거기다가 무역 관세 완화 폭 추정치가 100억 달러밖에 안 됐다라고 뉴스에 나오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부과했던 대중 관세가 3,700억 달러인데 100억 달러 정도 관세 인하를 해줄게 라고 했을 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생색내기네 라는 거죠. 한마디로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용해서 바이든의 치적을 쌓기 위한 생색내기 용이었다라는 거죠. 중국에다가 관세 완화를 해줄 의도가 별로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바이든은 유가를 낮출 의향이 별로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른 나라들을 슬슬 긁는 느낌? 일부러 자극하는 느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이든이 좀 이상하다 라는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던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벌어진 일인데요. 바이든이 사우디로 가기 일주일 전입니다. 그런데 오펙 사무총장이 갑자기 사망한 사건이 벌어져요.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갑자기 사망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다음 달에는 새로운 사무총장이 취임하고 이번 달이 마지막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사임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오펙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베네수엘라라든가 이란의 원유를 추가로 풀어서 세계 유가를 낮춰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인물이에요. 즉 바이든한테 우군이 될 수도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이든이 유가를 낮출 의지가 있을 경우에는 우군이었을 거고 유가를 낮출 의지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우군이 아니었겠죠. 사우디나 러시아 입장에서도 우군이 아닌 입장이죠. 미국이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 부지런한 발걸음을 하고 있는 와중에 사망한 사건이라서 조금 아쉬움이 크기는 합니다. 바이든 정책도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요. 바이든 정책은 친환경입니다. 친환경은 선이고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은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취임 후에는 법인세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었고 셰일업체 증산을 방해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니까 이제는 정유사들한테 기름값을 낮추라고 압박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올렸었지만 유가를 낮추려면 공급이 늘려야 돼요. 이걸 모를 사람이 아닌데 공급을 늘리는 것보다 강제로 가격을 낮추거나 수요를 줄이는 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은 문제가 있는데 가격 상한을 정하거나 가격을 누르게 되면요 기업들은 적자를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급을 더 줄여버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겠죠.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이 했던 실수예요. 이걸 모르지 않을 겁니다. 알면서 저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죠. 고의적으로 고유가를 만들고 인플레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벌어질 거는 빈부 갈등이에요. 빈부 갈등을 크게 만들고 나면은 보통 여당이 위기를 겪게 돼요. 바이든 집권당이 불리해질 거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화살을 살짝 돌려버리면은 오히려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선거 시기에 맞춰서 빈부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스캔들 사건을 터트리면은 가능한 일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 직전에 마리 앙뚜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라 라는 낭설을 퍼뜨리면서 군중들이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프랑스 궁으로 쳐들어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중을 분노하게 할 만한 사건을 만들고 여론을 그쪽으로 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바이든 입장에서는 부양책을 펼치겠다.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포퓰리즘 정책을 내겠다라고 하고 재선을 노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시간이 2년 반 정도 남았으니까 충분히 그럴 염두도 둬야 됩니다. 물론 이럴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이제 고유가로 인해서 친환경 사업들이 가격 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바이든 하면은 친환경이랑 인권인데 고유가가 인권에 유리할 것 같아 보이진 않고 고유가를 통해서 친환경 사업들을 키우려는 것들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프 베조스가 한마디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돈 냄새 잘 맡는 버핏은 정유주를 또 삽니다. 며칠째 옥시드탈 주식을 7,500억치를 샀어요. 그리고 쉐브론도 최근에 꽤 사서 모았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버핏은 왜 정유주에 올인하고 있는가? 전기차에도 투자했어요. 고유가 시대, 친환경 시대에서 전기차는 성장성이 더 빨라지는데 BRD가 테슬라 제치고 최대 전기차 업체로 등극했다고 하는데 하이브리드 합치면 그런 거고 하이브리드 떼면은 테슬라 생산량의 절반 정도입니다. 이 뉴스는 좀 애매하죠. 버핏은 BRD 지분 10%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근데 이 전기차 회사는 고유가 시대에 유리한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요 이념을 갖는 것보다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것에 맞춰서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나의 이념 때문에 이거는 투자하지 않겠어 그러면은 내 인생의 기회가 몇 번 올지 모르겠는데 그 기회 숫자를 스스로 깎아내린다는 거죠. 그럴 필요는 굳이 없다라고 봐요. 투자자는 투자의 관점으로만 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